안녕하세요. 의료계의 한 이슈를 쉽게 전해드리는 이재갑의 메디칼 쇼크 진행을 맡은 이재갑입니다. 해외 여행자가 코로나19 이전만큼 회복이 됐고 이제는 코로나19 이전보다도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해외 출국자만 3천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열이 난다든지 또 감염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여행을 할 때 사전에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지, 또한 해외여행 이후에 발열이 나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자 예약의 대가시기도 하고요. 또 감염내과 의사의 감염내과 의사라고도 불립니다. 감염내과 의사가 잘 모르는 병 있으면 이분한테 연락해서 꼭 물어보고 또 환자 진단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연대 세브란스 병원의 염준섭 교수님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세의대 감염내과 염섭입니다. 교수님, 제가 감염내과 의사의 감염내과 의사로 소개를 하긴 했는데요. 네, 감염내과 선생님들한테 연락 많이 받으시죠? 많이 안 받습니다. 가끔 받습니다. 네, 가끔. 근데 이제 보통 연락 오는 케이스들이 어떤 것들 많이 연락을 받으시나요? 네, 아까 소개하신 대로 이제 감염내과 교수님들이 대부분 다 아시죠. 근데 이제 해외 유입 감염병의 경우에 우리나라에 이제 존재하지 않는 병인들이 간혹 있고 그런 병들이 사실 또 특징적인 어떤 증상이 꼭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역학적으로 그 지역에 어떤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국내 환자들만 보시는 경우에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환자들을 보시는 경우에 이제 질문이 먼저 오기도 하고요. 또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상과 달리 조금 이제 경과가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쪽으로 질문하신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환자들도 자주 좀 보내시기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환자가 오시는 경우도 네, 종종 있습니다. 뭐 그런 환자들 진단하는 때 뭐 아니 어려우시기도 할 것 같고 또는 되게 네. 좀 재밌는 환자들 많이 보시기도 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흥미 있고요. 네. 보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에 이제 흔하지 않은 병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진단 체계가 잡혀 있지 않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또 제한이 많습니다. 네, 여기저기 막 물어보거나 막 검사 보내서 하셔야 되고 그러는데 또 그런 귀찮은 일 마다않고 또 해주시니까 감염내과 선생님들이 꼭 교수님한테 연락드리고 또 환자 부탁드리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진단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질병관리청이라든지 같이 협력해서 진단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해서 이제 문의 주시면 어디다가 어떤 방법으로 의뢰를 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들을 좀 안내해 드릴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좀 든든하기도 하거든요. 좀 잘 너무 믿지 모르겠, 잘 모르겠고 막 이런 환자 있으면 먼저 어디다 전화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사실은 의사로서는 되게 마음이 좀 편한 또 상황이 되기도 해서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여기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요새 이제 그 해외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홍역에 걸려가지고 네네. 그래서 뭐 역학조사다 뭐다 해가지고 한 구가 막 들썩들썩하고 이런 일들이 요새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요새 홍역 상황이 좀 어떤지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 뭐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인 이제 홍역 유행이 있고요. 아프리카에도 큰 유행이 있고. 최근 들어서 해외 여행객을 중심으로 홍역 감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면서 국내에서도 감염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기침, 콧물과 함께 열이 오르고 온몸에 붉은 발진이 퍼지는 홍역. 베트남에선 올해 들어 홍역 의심 환자가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홍역이 다시 전 세계에 유행하면서 국내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환자의 약 70%는 동남아 등 해외여행을 갔다가 감염됐습니다. 좀 가깝게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주로 많이 이제 방문하시는 동남아시아, 특히 베트남이라든지 뭐 필리핀 이런 쪽에서도 작년보다 훨씬 더 대규모 유행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또 진단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홍역을 진단하기 위한 뭐 항체 검사 혹은 뭐 PCR 검사 이런 진단 검사 키트의 공급 부족으로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진단까지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기는 하군요. 그렇죠. 이제 진단 키트의 공급이 사실은 제한된 회사에서 공급이 되어 있었고 우리나라도 따져보시면 다 수입품이거든요. 근데 워낙 수요가 늘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많이 딸리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동남아시아에서 홍역 유행하는 건 뭐 사실 거의 뭐 매년 있었던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제 미국이랑 유럽에서 홍역이 유행하는 부분들을 되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니, 선진국이고 예방접종도 열심히 할 텐데 왜 미국이랑 유럽에서 홍역이 유행을 해가지고 심지어 미국이나 이제 유럽 여행 갈 때 뭐 MMR 예방접종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하고 유럽에서 요새 홍역이 좀 유행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뭐 아시겠지만 홍역은 대표적으로 아주 전염력이 높은 이제 질병이고 집단 면역이 거의 한 95% 정도 유지되어야만 이 면역력이 유지되면서 유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긴 코로나 시기에 감염병 예방 접종률이 많이 낮아진 시기가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예방 접종률 하락, 면역력의 하락 그리고 그 틈새를 이제 이 홍역 바이러스가 이용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예방 접종률이 뭐 코로나19 뭐 그 전부터 좀 떨어지긴 했고 그렇죠. 코로나19 때 그게 더 특히도 악화되면서 악화됐다고 볼 수가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끝나자마자 갑자기 이제 네네. 홍역 유행 상황이 확 나빠졌다 이렇게 볼 수 그렇게 있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미국에서 조금 논란이 좀 있었던 거 얘기 좀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지금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로버트 케네디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이 백신 맞지 말자는 안티백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맞습니다. 홍역이 유행을 하니까 뭐 비타민 A였던가요? 뭐를 갑자기 뭐 복용해라 뭐. 근데 이게 왜 나오게 된 건지 좀 그 내막을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예방적 백신과 관련된 이제 그 첨가물이죠. 그 첨가물과 이제 자폐 질환과 연관성에 대한 오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논란을 믿는 분들은 예방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고 안타깝게도 이제 그 미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앞서가는 나라의 보건부 장관이 또 이제 그쪽 편을 쓰다 보니까 예방 접종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당장에 또 그때 뭐 텍사스 중심으로 홍역이 유행되니까 또 최근에 입장을 바꾼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잘못된 신념들이 국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또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런 뉴스를 따라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미국이란 나라에서 이제 백신을 혐오하는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지금 황당한 결과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예방접종 계속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뭐 예방 접종으로는 아주 우등 국가입니다. 예, 1차, 2차, MMR 1차, 2차 예방접종 98% 넘는 국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자국 내 발생하는 홍역 환자는 없는 거죠. 예, 퇴치 인증 국가로 자국 발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발생 환자는 다 외국 여행 갔다가 감염됐고 그 사람 때문에 혹시라도 2차 감염된 2차 사례 감염이 된 사례가 정도까지. 일부 생기는 거고요. 예. 특히 올해는 아마 해외 유입 사례의 대부분이 다 베트남 여행자에서 홍역이 감염이 되고 그로 인한 2차 전파가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지금 이제 해외 여행을 하게 되면 홍역에 제일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은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예방 접종이 홍역은 기본적으로 2회 접종을 추천하는 백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아 예방 접종 그 표를 보시면 12, 15개월 사이에 한 번 맞고 4에서 6세 사이에 2차 접종을 하고 그게 증명이 돼야만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 2011년인가요? 그 정도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는 이제 그런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1회 접종으로 충분했었죠. 근데 이제 1회 접종만으로도 평생 면역이 유지되지 않는 일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으로 보면은 2019년도 면역도 조사 결과로 보면 1993년부터 2003년생 그 연령대가 가장 이제 항체 양성률이 낮은 연령대입니다. 지금의 20대에서 딱 30대 그렇죠. 껴있는 나이. 그 연령대가 전반적으로 항체 양성률이 한 70%대 정도밖에 나오진 않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95% 이상의 면역력을 갖고 있어야만 이 질병이 유행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시기에 출생하신 분들 중에서 예방 접종을 혹시라도 2회를 접종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경우라면 특히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겠고 사실 이제 홍역을 2회 접종이라고 추천한다고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맞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크게 유행하는 위험 지역을 가실 경우에는 MMR 접종을 꼭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그 연령대가 아니더라도 2회 접종한 이력이 없는 분들은 누구나 다 한 번 추가 접종을 이제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홍역 백신은 생백신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문제가 있는 면역 저하자들한테는 금기로 되어 있어서 예방 접종 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면역 저하자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항암 치료 좀 받고 있다든지 네. 아니면 뭐 지금
뭐 류마티스 질환 때문에 스테로이드라든지 스테로이드 면역 이런 억제제 거 같은 쓰고 거 있는 사용한다든지. 분들은 그러면 이제 그런 홍역이 유행하는 국가 여행하는 건 조금 또 주의를 또 할 필요도 있으시겠네요. 네. 뭐 마스크를 쓴다든지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뭐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거는 꼭 필요한 여행이 아니라면 뭐 위험적으로 안 가시는 게 일단 제일 좋고, 또 면역 저하자이기 때문에 홍역에 감염됐을 때 그 증상이 좀 더 심하거나 중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득실을 잘 따져서 여행 갈지 말지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면역 저하자가 사실 해외여행 갈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또 부득이하게 뭐 출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시는 분들 같은 게 상당히 좀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근데 사실은 최근에는 면역 저하자들의 여행은 더 느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면역 저하자 그러면 아주 우리가 중증, 뭐 장기이식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범주에 있는 분들이 의학적으로는 면역 저하 상태라고 보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또 해외 여행이 워낙 유행하다 보니까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여행을 못 갔던 그런 이제 수요들이 지금 이제 폭발적으로 막 발생하고 있어서 최근에 많이 가시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행사를 컨택하시면 여행사에서 그런 정보를 주진 않죠.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여행 상품은 100% 긍정 상품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본인이 어떤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이제 상담을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외여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저도 해외여행자를 이제 같이 진료를 하고 있기는 한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아프리카 가시는 분들이나 남미 가시는 분, 예전에는 대부분 출장으로 갔는데 요새는 여행으로 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늘고 맞습니다. 있고, 연령대도 예전에 다 젊은 분들이 그냥 좀 험한 여행 한다고 해서 뭐 트럭 타고 다니는 이런 여행했는데 요새는 뭐 패키지가 많긴 많지만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남미 간다고 하시고 뭐 아프리카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사실 우려가 되기도 하지만 또 저 때보다 더 연세 드시면 아예 못 갈 거니까 또 한번 힘내서 가보시라고 얘기도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요새 아프리카 남미 여행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제 그 진료받으러 오시면,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준비하러 오시면 어떤 거 많이 말씀해 주시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신 분들 말씀드리기 이전에 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미리 오셔야 됩니다. 이제 여행 가시기 적어도 한 달 전쯤 이제 오셔서 상담을 하셔야 정확한 상담, 또 필요한 예방접종, 그 예방접종 시행 후 항체가 생기고 여행을 안전하게 떠날 수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거든요. 네, 이제 뭐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출장 가시는 분들은 막 한 3, 4일 전에, 사실 회사에서 그렇게 갑자기 연락을 준 거죠. 갑자기 가라고. 그래서 3, 4일 전에 갑자기 오셔서 예방접종 뭐 한 가지, 확률 백신 접종 한 가지 하러 오신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충분히 예방접종을 다 끝내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체가 형성되는데 한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출장 기간은 뭐 그때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접종을 하더라도 여행 기간 중에는 이제 보호를 못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먼저 오셔야 된다는,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본인의 여행 일정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선교 가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제 뭐 어느 국가를 간다, 뭐 마다가스카르를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서도 어디로 갑니까? 이런 여쭤보면은 이제 좀 뭐 어르신들은 지역명도 잘 모르시고 그냥 같이 가다 보니까 자세한 본인의 일정, 하여튼 뭐 어디서 숙박을 하시는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정확한 상담이 되려면 이제 본인의 여행 일정을 정확하게 다 알아야 됩니다. 뭐 도착해서 어디서 주무시고 또 뭐 어디로 이동하시는지, 그 숙박의 형태는 어떤 건지 이런 걸 알아야 되고요. 특히 이제 뭐 그냥 배낭여행 같이 장기 여행하는 분들 정해져 있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자세한 상담을 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정보를 기반으로 일단 정확한 상담이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해외 여행자 클리닉 내원하기 전에 여행 스케줄을 좀 구체화시키고, 네, 구체적 알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네, 상담을 미리 받을 오셔야 수 있겠다.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아프리카랑 남미 여행객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미가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요새 뭐 우유니 사막, 뭐 마추픽추 뭐 등등, 마추픽추도 최근에 점점 공개하는 구역을 좀 줄여나가고 있죠. 그래서 빨리 가보셔야 되는데 가시려면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근데 남미 또 아프리카 뭐 대표적으로
남미라면 아마존, 또 아프리카는 뭐 말씀드리지 않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양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뭐 교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지역 가시는 분들이 여행자 클리닉에 오셨을 때는 이제 뭐 확열 예방 접종 입국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백신만 접종하러 오시는 경우가 많고 들은 이야기는 또 그것만 듣고 오시는 거죠. 왜냐하면 여행사 혹은 이제 입국에 필요한 백신이다 보니까 확열 백신만 접종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제 정확한 상담을 해드리는데도 그 장애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비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이제 들은 거는 확열만 듣고 오셨기 때문에 상담하다 보면 뭔가 제가 무슨 백신 장사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약간 이제 저항감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프리카라든지 뭐 남미라든지 공인이 저개발 국가고 그런 지역일수록 가장 흔한 거는 역시 어디나 이제 뭐 오염된 물, 음식 등에서 감염되는 수인성 감염병들이 제일 많고요. 수인성 감염병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A형 간염, 장티푸스 이 두 가지고 다행히도 이 두 가지는 예방 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예방 가능한 질병이기 때문에 A형 간염이나 뭐 장티푸스 백신은 그런 위험 지역으로 가신 분들은 모두 추천이 되는 백신이라고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모기매기 질환 중에 이제 말라리아겠죠. 물론 말라리아는 조금 상황은 다른 것 같아요. 모든 그 해당 국가 반도의 대륙에 여행자들이 다 먹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일정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남미를 가시더라도 해발 뭐 2,000, 3,000m 이상 고산 지역에는 모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 여행자들이 말라리아 예방을 꼭 해야 될 이유는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자세한 일정에 따라서 예방약을 이제 복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역시 듣지 않고 오시는 분들은 잘 안 드시려고 그러고 또 한간에는 말라리아 예방약과 관련된 잘못된 소문들이 많아요. 뭐 간에 안 좋다, 뭐 현지에 오히려 더 좋은 약이 많다. 뭐 머리 빠진다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현지에 가서 치료하는 게 더 좋다고 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셔서 거부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처방하다 보면은 이게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다 본인 부담으로 계산하셔야 되는데 이제 계산 나오는 비용을 보시면 이제 그냥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시겠죠. 아무래도 또 주변 수소문을 해보시면 뭐 말라리아에 감염됐다는 것보다는 괜찮았다는 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추천 사항으로는 이제 말라리아 예방도 포함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최근에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댕기 백신이라든지 치kungunya와 같은 모기매개 감염병에 대한 백신도 정말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예방 접종을 하도록 추천이 들어가 있고 아마도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백신들이 들어온다면 여행자 백신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좀 미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여행자 클리닉에서 주로 하는 예방 접종 중에는 이제 뭐 콜레라 백신을 요청하신 경우도 있어요.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남미 쪽 가시는 분들. 근데 콜레라 백신은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일반적인 여행자들한테 추천되는 백신은 아니고 해당 지역에 콜레라 유행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여행의 특성상 뭐 난민 뭐 캠프라든지 이런 지원을 가신다든지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에 뭐 복구 사고가 발생한 이런 이제 위상 상태가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는 분들한테 제한적으로 좀 추천이 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사실 말라리아 처방을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시긴 하셨는데 현지에 있는 그러니까 뭐 주로 이제 선교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선교사님들이야 벌써 한 5년 10년 있었고 뭐 말라리아에 걸리기도 했고 막 이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현지에서 치료하면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말라리아 별 문제 없어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사실 선교여행 가시는 분들한테 말라리아 처방하기가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럴 때 혹시 뭐 설득하는 방법들이 있으신가요? 뭐 딱히 노하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확실하게 믿음이 확고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예방이라는 게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이제 자동차 보험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차를 몰아도 뭐 사고가 항상 생기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듯이 예방약이라는 것, 백신이든 약이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은 일단 보험에 가입하는 거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거주할 때는 우리가 위험이라는 것을 예측 가능합니다. 근데 일단은 떠났을 때는 훨씬 더 위험한 환경에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질병 측면에서 그렇고 사건, 사고 측면에서 그렇고. 그래서 그 위험도가 올라가는데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쨌든 그 높은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보통 드리고, 세 번째는 선교사님은 오래 사시거나 근데 그분들이 말라리아 경험했다고 가정했을 때 말라리아는 특성상 반복 감염될수록 점점 경해집니다. 정말 많이 감염이 되면 면역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 겪어봤더랑 두 번째, 세 번째 앓을 때 처음에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나시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수월해져요. 그때부터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병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아프리카는 말라리아가 많은 국가 중에 일부는 그냥 약국에서 그냥 사서 해열제처럼 자가 치료하는 국가들도 많아요. 의사를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과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국민처럼 면역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처음 말라리아에 감염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고, 처음 감염이 됐는데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높은 사망률, 사망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파킨슨처럼 운동장애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이제 길게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이제 설득이 되는 분이 제한적으로 있고, 많은 분들은 이제 어쨌든 선교사님이랑 뭐 한번 통화해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가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서양 같은 경우에는 선교 단체에도 이렇게 이런 설명 간호사분들이 있어서 예방약을 지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이제 잘 대비하고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뭐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의 연간 해외 말라리아가 한 5, 60명씩 꼭 신고가 되고, 그 중에 열대열 말라리아가 거의 한 60% 정도 됩니다. 전적으로 거의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감염이 되는 건데, 생각해 보시면 아프리카로 여행하는 우리 국민의 여행자 수가 분모라고 보면 그 대비 말라리아에 감염되는 환자의 수가 그 정도 나온다는 것은 아프리카가 얼마나 위험한 지역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꼭 예방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약도 있고요. 또 매일 먹는 약도 있는데, 사실 이제 여행하다 보면 정신없고 이러니까 까먹고 안 먹을 때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늦었더라도 계속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매일 복용하시는 약을 하루 빼먹었을 때 그로 인해서 감염될 수 있는 위험도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이거는 이제 평가할 수가 없죠. 그런 연구를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이제 이 말라리아 예방약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원래 말라리아 치료제로도 쓸 수 있는 성분이긴 합니다. 다만 치료 목적으로 쓰는 경우보다 훨씬 저용량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저용량으로 쓰는데 한번 빠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혈중 문도가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는 단계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이제 만약에 뭐 물렸다든지 그랬을 땐 감염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말라리아 예방약은 감염을 완전히 예방하는 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예방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아예 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게끔, 아니면 들어와도 그 즉시 사멸시키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말라리아 예방약은 그런 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기가 일단은 물면은 모기에 침샘 있는 여론충이 몸으로 들어오는데 그 단계에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몸에 들어오고 그 원충이 심지어는 간에까지 갑니다. 그래서 간에서 분열 증식을 합니다. 거기까지도 예방약은 전혀 작용을 하지 않아요. 특히 일주일에 한 번씩 복용하는 약은 그 단계에 전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말라리아 예방약을 복용을 해도 감염은 돼요. 다만 감염된 상태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걸 차단하는 약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약을 잘 안 드시면 그 효과가 떨어지면서 증상이 이제 발현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드시는 약은 조금 기전이 달라서 아까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이랑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빠지면 결론적으로는 증상이 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늦더라도 일단은 뭐 계속 드셔야 된다. 이미 뭐 한 번 빼먹었는데 그냥 관두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더 위험해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매일 먹는 말라론 같은 경우하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먹는 라리암이 있는데, 그 교수님은 그러면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한테 약을 선택하게 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어떤 분은 말라론 드시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이제 라리암 드시라고 그러는지가 좀 정해져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기간인 것 같고요. 여행 기간. 우리가 이제 뭐 여행약에서 장기 여행자는 6개월을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6개월 이상은 장기 여행자, 미만은 이제 뭐 단기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어떤 장기가 아닌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을 복용할 수가 없는 대상자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산모,
산모는 가능한 한 안 가야 되는데 그래도 어차피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말라론이라는 약은 산모에게 적응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라리암이라는 일주일에 한 번씩 쓰는 약을 복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 이외에 이제 뭐 단기 여행자들은 대부분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복용하는 이제 말라론이라는 약을 처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격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겠죠. 매일 복용하는 약은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정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뭐 독시사이클린이라는 이제 항생제를 뭐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독시사이클린은 매일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갔다 와서도 4주를 더 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방을 완벽하게 끝내기가 쉽지 않아서 교수님 말씀드리고 두 가지 약에서 보통은 대부분 처방을 하게 되고 실제로 여행 중엔 좀 적당히 먹었는데 여행을 끝나고 나서 이제 위험적을 벗어나서 일정 기간은 복용을 하는 게 말라리아 예방인데 그 기간에 복용 안 하면서 발병하는 뭐 여행자들은 뭐 몇 분 만난 적이 있어요. 저도 실제로 한국 와서 안 먹어서 걸린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예방을 완벽하게 그래서 끝내야만 증상 발현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감염 자체를 완벽히 차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서 여행을 하고 하필이면 3일년 말라리아에 감염됐고 그 3일년 말라리아가 거의 뭐 6개월 이상의 긴 잠복기를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라면 예방약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 이후에 몇 달 후에 말라리아가 발병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약 자체의 작용의 한계이기 때문에 예방이 실패했다라는 개념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년 말라리아는 사실 국내에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걸리면 이게 외국에서 걸린 건지 국내에서 걸린 건지 사실 구분도 어려워지는 상황이기는 하죠. 열대어 말라리아 치료도 많이 의뢰 받으시잖아요. 다른 병원에서 전원도 받으시고 실제 치료도 하시는데 정말 고생하시는 환자 케이스 3명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또 절대 이제 예방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이 사례 소개가 쉽지 않은데 경우에 따라서 이게 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오해가 있는데 남미 여행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남미를 간이 오셨는데 아마존에 계셨고 또 약을 잘 드셨지 않았는데도 괜찮았는데 이분이 인도로 가셨어요. 그 다음에 근데 인도에서 열대열 말라리아에 감염이 되셨고 그 다음에 오셔서 사실은 처음에 오셨을 때는 상태가 뭐 괜찮았습니다. 근데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중증이 아닐 때는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서 잠깐 소개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이제 열대열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약이 다양한 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열대열 말라리아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약으로 치료를 하는데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분의 상태가 점점 악화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악화라는 게 이제 의식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고 호흡이 악화되고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주사제로 전환을 해서 다행히 이제 뭐 문제 없이 회복은 되셨지만 이제 그렇게 위험적을 많이 다니신 분들이 경험상 갔다 왔는데 별 문제가 없다. 이럴수록 약을 잘 안 드시려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위험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한 사례는 코로나19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귀국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한참 격리하던 시절 있죠. 귀국하면 무조건 뭐 2주 격리하던 격리되셨어요. 근데 이제 열이 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더더욱 격리가 돼 있는 겁니다. 응급실로 와야 되는데 뭐 격리된 상태에서 열까지 나니까 그러다가 이제 의식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서 응급실로 후송을 오셔서 열대열 말라리아였고 아슬아슬했죠. 그분도 의식이 거의 이제 혼 상태까지 가던 찰나에 중환자실에서 치료하다가 회복이 되었으니까 그런 사례들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사례는 교수님 안 만나셨으면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환자들이 바로 처음으로 교수님 만났으니까 어떻게 살렸지. 다른 병원은 진단 못하고 하루 이틀만 끌었었으면 진짜 사망하실 만한 환자였어가지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말라리아는 이제 그런 사례들도 있지만 사실 뭐 댕기열 이런 사례들도 중증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국민들도 댕기열은 경험하신 분이 제법 많죠. 워낙 동남아에서 흔히 감염되니까. 근데 2차 감염이 두 번째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말라리아는 처음 걸렸을 때가 제일 위험하지만 댕기는 반대로 두 번째 감염이 위험한 거죠. 이 부분 좀 딱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댕기는 뭐 백신도 없습니다. 예방약도 없고 안 물리는 수밖에 없는데 이제 동남아시아에 크게 유행을 하고 있고 우리 국민은 동남아시아를 많이 가시기 때문에 댕기에 노출될 위험성이 굉장히 커요. 필리핀, 베트남,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가시는 유명 관광지들 어디라고 말씀 안 드려도 뭐 떠오르신 지역들이 있을 텐데 그런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감염자, 인도네시아의 또 그 유명한 휴양지, 네, 그런 데에서 많은 감염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 감염돼서는 그냥 경하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질병이라서 느껴지지 않으시는데 이제 문제는 2차 두 번째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게 중요하고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이 동남아시아 지역 댕기 유행 지역을 많이 가시기 때문에 2차 감염됐을 때는 그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중증 댕기로 진행될 수 있고요. 제가 뭐 경험했던 사례는 사실 여행자는 아니셨어요. 현재 뭐 거주하셨던 분인데 2번 이제 감염되시면서 사실은 이제 거의 이제 뇌염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제 혼 상태로 후송을 오시게 됐고 사실은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뭐 회복은 안 되시고 돌아가셨던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댕기도 사실은 중증으로 진행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힘들 수 네, 있는. 뭐 치료제도 없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확률이죠. 뭐 누구나 다 감염 걸리는 건 아닌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재수 없으면 감염될 수 있는데 그 리스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어딜 가도 다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런 감염병에 노출이 됐을 때 치명적일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만성적인 합병증들이 남을 수 있어서 우리가 예방 가능하다 그러면 최대한 이제 예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댕기나 뭐 치kun구냐, 지카 이런 이제 이 바이러스성 모기 매개 감염병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댕기는 백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안 들어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란 안 물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모기에 안 물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여행자들이 꼭 지켜야 할 수칙들 몇 가지 좀 짚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모기매개 감염병은 대표적인 게 말라리아, 댕기, 뭐 지금 지카, 뭐 치kun구니아 이런 질병들이 대부분 이제 대표적인데 말라리아는 매개 모기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댕기, 뭐 지카, 치kun구니아랑 달리 매개 모기가 다르고 말라리아 매개 모기는 이제 해 진 다음에 밤에 흡혈하는 습성을 갖고 있어서 말라리아에 대한 예방은 기본적으로 제가 흔히 말씀드린 거는 모기장을 치고 안에서 주무시면 예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말라리아 모기가 추운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호텔에서 에어컨을 아주 시원하게 춥게 틀어놓고 이불 덮고 잘 각오하고 특히 또 뭐 이 모기장 안에 들어가면은 덥기 때문에 이제 아주 시원하게 해놓고 모기장 안에서 주무시면 사실은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댕기, 뭐 지카, 뭐 치kun구니아 이런 바이러스성 모기매개 감염병들은 이제 순모기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 순모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흡혈을 하는 모기예요. 그리고 낮에 흡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기장 치고 주무신다고 해서 그런 질병이 예방이 되는 게 아니라 활동하는 낮 시간에 흡혈을 하게 돼서 더 이제 물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순모기는 이름이 숲이라 그래서 무슨 정글 같은 데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뭐 사실 우리나라도 순모기가 있는데 그냥 뭐 주택에 있는 정원 그런 데에서 순모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낮에 활동할 때 많이 물릴 수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기에 안 물리는 이제 회피법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뭐 긴 소매 긴 바지 같이 이제 이런 옷을 착용하시고 또 모기 기피제를 또 쓰셔야 됩니다. 모기 기피제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으실 텐데 모기 기피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 기피제 꼭 좀 사용해 주시고 이제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모기 기피제를 만약에 피부나 이런 데 바르시면 땀이 나기 때문에 이제 희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모기 기피제 지속 시간은 보통 6시간 이상 간다고 보지만 희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3시간, 4시간 이 정도 이상 지나면 한 번 더 도포를 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기피제를 사용하시고 뭐 옷을 좀 노출이 안 되게끔 하는 이제 그런 옷을 입으시고 뭐 화장품, 향이 강한 뭐 화장품 이런 것들도 유인할 수 있고 또 술 드시면 모기가 더 많이 물립니다. 술 먹으면 더 물리나요? 네, 그거는 뭐 입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하시고 저녁에 뭐 맥주 한 잔 시원하게 야외 테라스에서 하실 때 그럴 때도 물릴 수 있어서 뭐 이제 술 드시는 것도 모기 유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댕기열 이런 예방을 위해서는 낮에 모기 기피제 같은 걸 좀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여담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모기 기피제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잘못된 상식이 이제 많아요. 모기 기피제가 원래 이제 그 작용 기전상
신경 독성이 있는 화학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기같이 미세한 벌레한테는 노출이 됐을 때는 치명적으로 뭐 죽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만 사실 이제 사람한테 이제 그런 정도의 양이 아니고 특히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자녀분들 아이들한테 이런 약이 노출이 되면 좋지 않을 거라는 걱정을 많이 하셔서 뭔가 이제 다른 것들을 이용하신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휴대폰 앱에 뭐 모기 우리는 못 듣는데 암컷 모기는 들을 수 있는 무슨 파장이 있다든지. 초음파 뭐 이런. 네, 그게 이제 원리가 수컷 모기의 날개 소리라고 합니다. 암컷 모기가 원래는 흡혈하는 원리는 산란을 위해서 동물의 혈액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산란하려고 그러는데 막 이제 수컷 모기가 추근덕 때리는 게 이제 회피의 원리예요. 네. 근데 이제 전혀 효과가 없다. 아, 전혀 없다. 네. 어쨌든 휴대폰 앱 전혀 효과 없다. 네, 네, 첫 번째. 있고요. 원래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암컷 모기는 한 번의 교미로 끝입니다. 그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런 내용 염주석 교수님 말고는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없으셔서 너무 중요하고 재밌는 정자를 가지고 있어서 계속 꺼냈어요. 한 번의 교미 이후에 그 이후에 산란에는 교미라는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수컷 모기가 추근덕거리고 막 이런 게 이제 이건 전혀 아무 의미 없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로 뭐 휴대폰 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디바이스도 있습니다. 그런 거가 이제 모기 기피 효과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품 중에 그 천연 천연이요? 천연 이런 거 많잖아요. 네, 뭐 유칼립투스부터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효과가 있는 성분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천연 성분일수록 모기의 습성에 따라서 효과가 좀 일관되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종의 모기는 싫어하는데 어떤 종의 모기는 조금 뭐 덜 싫어하고 그다음에 농도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제품이 그 정도의 농도로 만들어진 제품이냐에 따라서 효과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적극 추천되는 성분은 이제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제형 중에는 이제 뭐 밴드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팔목, 손목에 발목 하는데 그것 역시 효과가 좀 좋지 않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땀만 차고 별로 그렇게 효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바르거나 뭐 뿌리거나 이런 거고 이제 영어로는 이제 디트라 그러죠. 공인된 성분 이제 얘기해 주시는 화학 거죠. 성분인데 네. 다 외우기도 어렵습니다. 뭐 다이에틸, 뭐 무슨 톨루엔 뭐 이런 건데 디트라고 하는 성분을 DET라고 써 있죠. DET라고 써 있습니다. DET 성분. 네. 그래서 그런 성분으로 되어 있는 모기 기피제를 보시고 그걸 사시면 되고요. 아마 여행지에 가시면 그런 성분의 그런 제품들이 다 팝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뭐 아이들한테도 그게 이렇게 해로운 성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사용하셔야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WHO 공인된 성분이 아까 말씀하신 DET 네. 그리고 피카리딘, 네, 피카리딘, 이카리딘도 인정이 이카리딘, 됩니다. 그다음에 IR3535. 네. 근데 봤더니 국내에는 현재 DET하고 이카리딘이나 피카리딘 이카리딘 성분 들어가 있는 거죠. 뭐 이카리딘, 피카리딘이 후추에서 나오는 일단 그런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찾아보시다 보면 뭐 후추 뭐라고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성분 자체가 그쪽에서 나오는 성분이라 그렇긴 합니다. 여튼 외국 나갈 때는 그 성분 확인하고 그 모기 기피제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 네.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게 꼭 뭐 말라리아에는 효과 없다는 건 아니고요. 사실 진드기에도 마찬가지고 모기, 진드기에 다 기피 효과가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하시거나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제품들을 좀 사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뭐 SFTS, 그러니까 중증열성 흡연 감소 증후군 네, 그럴 때도 유행할 쓸수 때나 있습니다. 뭐 저기 쯔쯔가무시 유행할 시절에도 네. 뿌리고 다니면 좋겠네요. 아, 그러면 모기 기피제는 진드기 기피제로 쓸 수도 있다. 네, 같은 성분이라고 같은 보시면 성분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감염병은 아니지만 이제 특히 이제 남미 여행 가면 이제 고산지대 많이 가시니까 이 고산병 때문에 되게 고민 많이 하십니다. 한번 겪어보신 분은 뭐 머리 지끈지끈 아프고 막 무기력증 생겨서 여행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도 있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셔서 약 처방 많이 받으러 오시거든요. 고산증과 관련돼 있어서는 조금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 어떤 약이 그래도 좀 낫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고산병 예방의 1번 원칙은요. 적응입니다. 그래서 해발 이제 한 3,000m 요 정도부터는 하루에 500m 이상을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천천히.
단계적으로. 적응이 가장 중요하고요. 증상 생기면 무조건 하산해야 됩니다. 내려와야 된다는 게 대원칙이라는 것. 그래서 예방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장에 존재합니다. 뭐 아세트 아미다졸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비아그라 뭐 등등 있고 현지에 가시면은 또 뭐 차도 팝니다. 뭐 코코아 뭐 카카오로 돼 있는 무슨 차도 팔고 다양한 걸 파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복용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별 도움 안 돼요. 그래서 매우 실망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대표적으로 남미 여행 가시면 이제 마추픽추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쿠스코가 해발 이제 3,500m 정도 되기 때문에 마추픽추보다 높아요. 그래서 쿠스코 가시면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약국에 이런 휴대용 산소도 팝니다. 그래서 그 모기 스프레이처럼 그래서 팔아서 막 그걸로 산소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때뿐이거든요. 근데 이게 적응이 이제 되면은 조금 이제 익숙해지고 그래서 쿠스코에서 마추픽추 가면 살 것 같다가 다시 또 이제 쿠스코에 오면 좀 더 힘들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남미 여행 가는 그 코스로 예를 들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이제 비니쿵카라고 하는 이제 그 무지개산 지금 원래 설산이었다가 눈이 다 녹으면서 산이 이제 무지개처럼 흙이 보이는 거기가 한 5,400 정도 되거든요. 거기는 현지에 사시는 분도 고산병을 가면은 이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 타고 올라갔다가 이제 뭐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떤 고산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머리 아픈 것부터 호흡곤란, 더 중증이 되면 이제 폐에 물이 차고 그게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천천히 적응하면서 가야 된다는 건데 여행의 특성상 사실 그러기 쉽지가 않죠. 긴박하게 막 패키지 여행이거나 찾아다니니까. 이동해서 이제 사진 찍고 빨리 또 이동하고 또 이동 거리가 굉장히 긴 지역이기 때문에 적응이라는 과정을 이제 거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의학적으로는 하여간 뭐 고산병의 왕도는 없습니다. 뭐 어떤 특정 성분의 약이 제일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적응이 제일 좋고 이제 그런 상품명이 다이아목스죠. 그런 약들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정도로 추천이 되고 현지에서 이제 뭐 고산병이 좋다고 하는 차 종류는 의학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호텔이나 이런 데서 많이 팔거든요. 차 이거 도움이 된다고. 근데 뭐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의존하실 필요는 없다고 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산증도 심각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럼요. 거죠. 네, 그래서 킬리만자로 이런 데도 의외로 고산병으로 뭐 돌아가시는 경우도 간혹 있고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산병의 증상이 있을 때는 일단은 이미 증상 나타나면 이런 약을 먹고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고 네. 그냥 빨리 그냥 낮은 지대로 빨리 내려오는 게 하산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의학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치료하느냐는. 네. 그래서 일단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내려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해외여행과 관련돼 있어서 되게 이렇게 뼈와 살이 되는 얘기들을 해주셨고 또한 해외여행 준비하는 분들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다시 한번 조금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해외여행 특히 뭐 아프리카나 남미, 뭐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기 전에는 꼭 한 달 전에 이제 이런 해외여행자 클리닉 보통 감염내과 선생님들이나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데 꼭 내원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여행 스케줄 반드시 좀 잘 확인해서 확인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력도 좀 알고 가면 좋은데 거기서 예방접종 하라고 하는 거는 웬만하면 다 맞는 게 그러니까 약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라는 거 네, 해당되는 거 그리고 이제 말라리아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예방약 반드시 가져가야지 현지에서 약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전에 약을 먹어야 되니까 말라리아 처방도 외래에서 반드시 처방받아서 가야 된다 정도. 여기 네. 혹시 뭐 덧붙일 것도 있으실까요? 네, 우리나라에 이제 말라리아가 약이 뭐 좋지 않은 게 아니고요. 이제 뭐 아까 대화 중에 잠깐 나왔지만 아프리카에도 좋은 약이 많다라는 이제 그런 한간의 소문이 많은데 그건 이제 치료제에서 선택의 약이 더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아프리카의 약이 더 좋다는 건 아니라는 걸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런 저개발 국가일수록 가짜 약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의 약이 다 좋은 성분의 진짜 제대로 된 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분들이 추천해 주는 그런 예방약을 가져가시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외여행 얘기를 하니까 저도 해외여행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이 예, 같이 한번 특히 염준석 교수님이 소개하는 여행지는 정말 최고의 여행지일 거라 생각이 들고 같이 가면 전혀 위험하지 않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신천 세브란스 병원의 감염내과 과장님이시죠. 염준석 교수님 오늘 이야기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해외여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한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오시다 보니까 갈수록 조금 더 위험하지만 더 좋은 곳에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해외여행을 특히 아프리카나 남미, 동남아시아처럼 우리나라보다 삶의 모습들이 좋지 않은 국가들이 가실 때는 여러 가지 위험한 감염병들이 많기 때문에 여행의 사전에 이런 부분들 잘 상담해 가지고요. 안전하게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